내 불행의 발원은 아버지였다. 아내마저 내기에 걸 정도로 아버지는 밑바닥이었다. 개놈 팔자가 내년 팔자보다 낫네. 산보 나가는 모양인데 오드리 헵번 모자에 어휴, 자기가 무슨 장미라도 되는 줄 아나 봐. 55해 온갖 어줍잖은 꼬락서니들을 두루 섭렵한 내가 아닌가. 만약 늙고 병들고 마비가 온다면 내 차라리 혀를 끊고 죽고 말지. 엄마는 도대체 아빠 같은 사람을 어디서 만난 거야? 그가 혀라도 깨물었으면 나는 그를 용서했을지 모르겠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하루하루 소리를 담다 하소담입니다. 오늘은 정기련 작가님의 자서 끝나지 않은 준비했습니다. 이 소설은 2015년에 출간한 작가님의 소설집인 우연한 생에 실린 단편인데요. 남편의 세 번째 아내인 그녀, 벌써 심상치 않은 내용인 것 같죠? 전처의 아이들을 키우고 남편 병수발의 손주들까지 묵묵히 키워내는 여인 이야기예요. 자, 어떤 이야기일까요? 지금부터 소설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하소담 사랑입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자서 끝나지 않은 정기련. 세상에 유난스럽기는 902호 여자와 엇갈릴 때 903호 민호 엄마가 불퉁스럽게 이죽거렸다. 들을 테면 들으라는 투였다. 아파트 단지 간 진출입로 폐쇄를 둘러싼 항의 시위에서 돌아오는 길인지라 가뜩이나 심사가 뒤틀려 있던 차였다. 눈을 내리깐 채 엘리베이터 안으로 들어서던 902호 여자가 그 말을 속으로 곱씹었을지 어쨌을지는 알 수 없다. 민호 엄마는 까짓 대수냐 기세양양했다. 사납고 유치하기로 호간한 값을 했다. 정작 가슴을 움찔 졸인 건 나다. 55해 온갖 어줍잖은 꼬락서니들을 두루 섭렵한 내가 아닌가. 그러니 소심해서라기보다 딸버린 민호 엄마가 저보다 10년은 너끈히 윗손일성 싶은 902호 여자를 성토하고 몰아붙이는데 은연중 나를 끌고 들어가려는 행사가 마뜩잖아서였다. 왠지는 모르겠으나 나는 여자를 맞은편에 두고 민호네와 한편을 먹고 싶지 않았다. 적어도 그렇게 보이기 싫은 발뺌 심리가 내 속에서 파르르 휘돌아쳤다. 봤어요? 티셔츠에 신발까지 신긴 거. 민호 엄마가 뒤를 흘끔거리며 덧붙였다. 목소리를 한 단 낮추긴 했어도 여전히 비쭉셀쭉한 말투였다. 나는 민망한 나머지 눈짓으로나마 민호 엄마를 나무랐다. 됐어, 그만해. 그 순간 고개를 똑바로 세운 902호 여자와 눈이 딱 마주쳤다. 무색, 무치, 도수 높은 알코올처럼 감정이 실리지 않은 눈빛이었다. 자기의 기미는 살짝 오므린 입술에서 느껴졌다. 그 상태에서 엘리베이터의 문이 스르륵 닫혔다. 나와 민호 엄마를 부려놓은 엘리베이터가 902호 여자와 티셔츠에 신발까지 신은 치어와를 태우고 아래로 내려가기 시작했다. 뒤늦게 민호 엄마를 나무라던 내 눈짓을 여자가 오해했겠구나 싶었다. 그러자 민호네가 좀 지겹다는 생각이 들었다. 교양의 결여에서 오는 무대뽀 정신을 곧 세상사 요령이자 무기로 삼고 있으니 개놈 팔자가 내년 팔자보다 낫네. 절에 우아하고 고상한 종자들은 길거리나 앉아 개개거리는 사람 심정 죽어도 모를 거야. 그쵸? 느닷없는 비약도 민호 엄마의 장기 중 하나다. 나는 대꾸하지 않았다. 속히 집에 가 두 다리 쭉 뻗고 싶었다. 딱히 용쓴 일도 없이 피곤했다. 흥분한 다른 주민들처럼
빚대세와 구호를 복창한 것도 아니었다. 하필 은행을 다녀오다가 민호 엄마들한테 붙들려 엉각결에 머리수나 채워주고 서 있었을 뿐이었다. 판상회에서 실력 행사에 나서기로 방침을 정했다기에 격렬한 집단 충돌이라도 불사할 줄 알았더니 겨우 10수명이 웅성웅성거리는 행세여서 슬쩍 빠져나오기가 더 난처했다. 통행로를 원상 복구하라, 복구하라. 통행권을 보장하라, 보장하라. 반눈에도 안 차는 10수명이 핸드마이크를 든 선창자의 구호를 받아 외쳐대거나 말거나 저쪽 민영단지 주민위원회인지 뭔지는 없는지 꽤나 짓거니 귀를 딱 틀어막은 채 내다보지도 않았다. 일반 분양 아파트 대 영구 임대 아파트 간에 꼴사나온 신경전이 어디 어제 오늘 일인가. 재산권 행사는 애당초 핑계였다. 대립의 내막은 계급 사수, 비천한 세계와의 분리를 관찰하려는 중산층의 이기심과 졸지의 전염병 수용시설 감염자 취급을 당하는 영세민의 피해망상성 자격지심이 멱살잡이의 실체였다. 인정이고 나발이고 법대로 하겠다는데 불리한 건 차분히 허약한 쪽일 수밖에 없다. 거기에 대고 더불어 사는 세상이니 지역 공동체니 화합이니 막말로 씨알도 아먹히는 헛나발 불어봤자 땡전 한 푼 떨어질리 마무했다. 애들 통학로까지 가로막는 저쪽 주민들 처사도 괘씸하지만 난요, 내일 아니다, 나 몰라라. 혼자 도도하게 보행하시는 저런 여자. 정말이지 비이상해 죽겠어요. 어차피 저도 임대 사는 주제면서 밥만 떨어지기 싫이. 까딱하면 뒤집히고 문드러진다는 그놈의 비위살, 불창과 수수방간이 어디 여자 하나만을 탓할 일이어서 오늘만은 아니었다. 민호 엄마는 902호 여자의 기척이 느껴지거나 눈에 띌 때마다 칠색팔색을 했다. 들어보면 별것 아닌 트집이 대부분이었다. 공동주택에서 개를 키우려면 이웃에게 양해를 구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라든가 산보 나가는 모양인데 오드리 헵번 모자에 잠자리 날개 같은 시올까지 둘렀네. 어휴, 자기가 무슨 장미라도 되는 줄 아나 봐. 라든가 꼴값을 떨어요. 우리들이랑은 상종하기 싫다는 뭐 그런 아나무인 아니겠어요? 라든가 그런 지적들이 근거 없지만은 않다 하더라도 나는 민호 엄마의 역성을 들어주기가 때때마다 망설여졌다. 민호네와 달리 나는 여자가 그다지 고깝지 않았다. 아니 오히려 부러웠다. 혼자인 삶의 단출함이 부러웠으며 남의 수군거림 따위에 연연하지 않는 초연함이랄까 무신경이랄까 그런 아나무인이 부러웠으며 무엇보다 무엇인가 다른 세상 하나를 품고 사는 듯한 비현실적인 분위기가 마음에 들었다. 물론 내 동경을 입 밖에 내 민호 엄마를 자극하지는 않았다. 눈에 뵈는 족족 빛과대면서 열애인간 취급을 하는 민호네가 902호 여자에게 품은 가장 큰 불만은 같은 층 이웃인 우리들과 한사코 겉돈다는 점이었다. 교양의 문제가 좀 있긴 해도 나름대로 경무 지키고 상식적인 민호 엄마이건만 여자에 대한 반감만큼은 어지간히 신경질적이었다. 여자와 정면으로 낯을 붉힌 적도 여자로 인해 피해를 입은 적도 없는 것 같은데도 그 일방적인 까탈일랑 일일이 짚기도 못해서 대충 귓등으로 흘려넘기고 말아왔는데 이따가 무언의 동조로 해석해버릴 게 문제였다. 방금 전처럼 여자의 면전에서 히스테리를 부릴 때는 탐탁자는 정도를 넘어 안면을 취소하고 싶었다. 피해를 입혔기로 치면 독신인 여자에 비해 한창 부산스러운 애가 둘씩이나 딸린 민호네가 걸릴 게 더 많을 처지다. 특히 민호란 놈 풀방구리에 쥐 드나들듯 우리 집과 자기네 집 현관을 들락거릴 때마다 발 뒤꿈치 얌전히 붙이는 법이 없었다.
노상 뒤가 급한 것처럼 후다닥 후다닥 주의를 줘도 그때뿐이었다. 명색 공용구역이랄 좁은 복도에서 자전거를 끌며 타며 선봉대장이라도 된 듯 고함을 지르는 놈도 우리 집 애와 합세한 민호였지 여자와 여자의 개는 아니었다. 902호 여자는 민호네가 원하는 수위만큼 개방적이지는 않았지만 그렇다고 아주 폐쇄적이지도 않았다. 매일 아침 문간에 떨어져 있는 신문을 들여갔으며 혼자서는 거의 날마다 또는 며칠에 한 번씩 개를 동반하고서 산책을 나섰다. 언제 나갔는지는 알지 못하지만 밤늦게 현관문이 여닫히는 소리로 외출 갔다 돌아오는 것보다 짐작하게 될 때도 있었다. 여느 주부처럼 건너편 농협마트에서 장을 봐오는 듯 했고 재활용품 분리수거일에도 드물지 않게 마주치곤 했다. 그런 기척들은 여자가 평범하고 일상적인 생활을 유지하고 있음을 의미했다. 굳이 유별스럽다고 한다면 그것도 민호 엄마의 생각이지 내 생각은 아닌 생각이지만 903호 사는 민호 엄마와 901호 사는 내가 어느 쪽 집에서든 봉지 커피를 마시며 대수롭지 않은 주민정보나 이웃 민영 아파트와의 신경전을 화제로 삼고 있을 때 세중간에 낀 902호 현관이 철통같이 닫혀 있었다는 것. 어지간한 소란에도 복도에 얼굴 내미지 않는다는 것. 단지 그뿐이었다. 나도 처음부터 민호 엄마와 두고 지내는 사이는 아니었다. 그럴 마음도 없었다. 나이 저도 한참이나 지낸 데다 그네의 얼굴에서 위성도시의 영구 임대 아파트로 떠밀려 내려온 실은 내 것이기도 한 자국지심을 잃어버린 탓이었다. 꽁꽁 여미지 못하고 설핏설핏 드러내는 민호네의 수심과 우라가 성가시고 짜증스러웠다. 한번 받아주면 화수분처럼 마르지 않는 게 수다요. 하소연인 법이다. 나 또한 남에게 들키고 싶지 않은 사연이 대하소설 분량이고 그 나이에도 삭히지 못한 심화가 간헐적으로 심혈관을 재어왔으며 더더구나 집안에는 몇 년째 운신이 여의치 않은 환자가 버티고 있는 형편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호 엄마가 비집고 들어올 수 있었던 건 어느 날 갑자기 떠안게 된 보라 때문이었다. 제 집 아이와 비슷한 또래가 드나드는 걸 주시하고 있던 그네의 집요한 관심을 피해갈 도리가 없었다. 하긴 내 쪽에서도 어느 정도의 연대가 필요하긴 했다. 남의 배로 낳은 자식 둘에 내 배 알아 낳은 자식 둘. 그렇게 내 손으로 감당한 내 아이들이 차례로 집을 떠나자 그때를 맞춰 들어누운 남편 뒷바라지가 4년 차였다. 육아라야 오래전이긴 하나 손에 익지 않은 일이 아니니 보라를 거두는 게 딱히 어려울 건 없었다. 할아버지 할머니가 살아계신데 고아원에 보낼 수는 없지 않겠어요? 보라를 인계하러 온 이모인지 외숙모인지 하는 젊은 여자가 애 듣는 데서 따박따박 읊어댔다. 나도 애 듣는 데서 지지 않고 물었다. 그럼 이애 엄마는 죽었어요? 이모인지 외숙모인지 눈도 까딱하지 않았다. 죽은 셈 치세요. 우리도 그러려고요. 어디서 뭐라고 자빠졌는지도 모르거든요. 얼마나 으르딱딱대어 다짐을 받아놨는지 이모인지 숙모인지 저를 두고 휙 가버려도 아이는 꿈쩍하지 않았다. 기가 찰 노릇이었다. 나는 보라의 아버지가 수감된 교도소로 면회를 갔다. 애 아버지는 내 손에 제 딸 보라가 넘겨진 사실에 대해 그다지 놀라워하지도 미안해하지도 않았다. 어련할까 저희들끼리 그러기로 짜맞춘 성 싶었다. 여기서 나갈 때까지만 봐주세요. 이 집 내력으로 미루어 그런 날이 오더라도 아비 노릇하러 제꺽 달려오랴마는 나는 또 봐주고 말았다. 제 아버지가 형기를 마치고 데리러 올라올까지 보라를 마냥 텔레비전 앞에다 앉혀둘 수 없었다. 별 수 없이 어린이집에 집어넣었다. 그러고 나니
자잘하게 교환해야 할 정보가 한두 가지가 아니었다. 보라를 민호와 묶어준 건 그래서였다. 보라의 아버지는 내 손으로 먹이고 입힌 네 아이 중 제일 큰애다. 큰애는 남편의 첫 번째 아내에게서 낳았다. 남편이 두 번째 아내와 새로 아이를 낳아 기르는 동안에는 친가에 잠시 맡겨졌었다. 21에 처음 만난 남편과 살을 썩고 이듬해 살림을 합친 뒤에야 나는 내가 남편의 세 번째 아내라는 사실을 알았다. 세 번째 여자가 아니라 세 번째 아내. 싫으나 좋으나 나는 이미 두 아이의 어미 노릇을 하게끔 정해져 있었다. 그 결합이 어떤 결합이었던가. 저른을 들먹일 정도로 완강했던 친정의 반대를 무릅쓰지 않았던가. 거기서 돌아선다면 너무 빠른 파국이었다. 자존심이 상했다. 아니 내 분별력이 그릇되었음을 인정하기가 더욱 끔찍했다. 누구나 자신의 분별력을 오인할 때 가장 어리석은 선택을 하는 것처럼 나도 최악의 선택을 했다. 나는 일주일을 고민하고 나서 그 밥상을 받겠다고 선언했다. 남편의 후한무치를 타도하기보다 내 분별력을 지지하고자 오기를 부렸다. 그때 일주일의 고민 끝에 철면피한 위인이 차려준 밥상을 둘러 엎었으면 어땠을까? 그랬으면 902호 여자처럼 고요하고도 강건하게 앙앙불락의 이 폐허를 밀쳐낼 수 있지 않았을까? 남편의 배 위에 신문지를 펼치고 손을 잡아 끌었다. 곰팡이 핀 벽지처럼 어렁도렁한 검버섯이 손등을 잔뜩 덮었다. 짧고 뭉툭한 데다 그나마 가지런하지 못한 손. 한때는 누군가에게 위협적으로 군림했던 손. 동시에 치부이기도 했던 손. 손톱을 깎는 내내 남편은 인상을 썼다. 안면 근육이 한쪽으로 실그러져 있어서 인상을 쓰나 안 쓰나 별반 차이가 없긴 하지만 그는 누가 자신의 손을 건드리거나 유심히 들여다보는 걸 질색했다. 보통은 주먹을 그어쥐거나 주머니에 손을 찔러 넣은 채 지냈다. 사업상 또는 교제의 목적으로 악수를 주고받아야 할 상황이면 그는 서로 맞잡은 두 손 위로 얼른 자신의 나머지 한 손을 덮었다. 상대방이 자신의 손에서 남다른 점을 발견하지 못하게 하기 위함이었다. 그러나 이제는 그 모든 것이 옛날 이야기가 되어버렸다. 그는 스스로 일어나 앉을 수도 몸을 뒤집을 수도 없게 된 신세다. 전처럼 주먹을 꽉 끌어줄 수도 없거니와 때문에 누군가와 악수를 나눌 일도 없게 되었다. 남편은 자율신경이 망가졌다. 회복의 전망은 전무하다. 평생을 그의 곁에서 숨죽이며 살았던 내게 그의 무력한 육체는 또 다른 족쇄다. 막연히 때가 되면 그의 곁을 훨훨 벗어날 수 있을 줄 알았다. 그런데 이게 뭔가 차돌처럼 단단하던 근육과 편벽한 성정은 어디로 가고 하루아침에 천덕꾸러기로 전락한 육체라니. 이제야 만만해진 그 육체가 터무니없이 강고한 족쇄라니. 주위를 곧잘 살벌한 얼음판으로 만들던 시절보다 진정 그를 두려운 존재로 여기게 되었던 건 그때부터였던 것 같다. 아무려나 그는 최후의 순간까지 내 일생을 틀어지는데 성공했다. 할머니, 아파트 단지 내 도서관에서 빌려온 그림책을 들여다보고 있던 아이가 용기를 냈는지 무릎걸음으로 다가들었다. 전보다 나아지긴 했으나 아직도 불안정하게 흔들리는 눈빛은 영락없이 어릴 적 제 아비다. 몇 사람의 품을 거쳐 내게로 왔을 때 그네는 이미 사람을 믿지 않았었다. 도통 애답지 않은 야비한 눈빛으로 동네 새끼 건달처럼 젊은 새엄마의 위아래를 훑어내리곤 했다. 그 무렵 나는 나이든 노인네처럼 자주 한숨을 쉬었다. 그래, 너에게 무슨 죄가 있다고.
나는 내가 그네의 고통을 이해한다고 생각했다. 그랬으므로 그네 쪽에서도 내 고통을 이해해 주리라 쉽게 생각했다. 그러나 그네에게는 나 역시도 고통의 수여자였다. 그네는 머리카락을 쓰다듬는 내 손길을 피해 자라처럼 목을 움츠렸고 제 앞으로 밀어주는 음식 그릇을 사납게 낚아챘으며 제 이름을 부르거나 무엇인가를 물으면 까맣고 반질거리는 눈동자를 굴리며 이기죽거렸다. 아직 폭발하지 않은 증오를 감춘 눈빛이었다. 보라도 의심이 그득했다. 이모인지 외숙모인지 하는 젊은 여자가 저를 이 집에 남겨두고 돌아가자 현관 시발장에 기댄 채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아니려 했다. 불안스레 낯선 집안을 살피기만 할 뿐 앞으로의 제 운명에 대해 묻지도 마음 놓고 울지도 않았다. 이렇게 제 쪽에서 쭈뼛쭈뼛 다가들기까지 꼬박 3달이 걸렸다. 그 점 민호의 공이 컸다. 할아버지 손가락은 언제 다쳤어요? 호기심과 놀라움에 걱정까지 스며든 복잡한 눈길로 아이가 쫑알댔다. 그는 대답할 수 없었고 나는 대꾸하지 않았다. 바둑과가 단정해진 8개의 손톱, 그리고 한마디씩 밖에 남지 않은 오른손 중지와 약지. 나는 그의 손을 집어넣고 이불을 여며 주었다. 그의 짓무른 눈가에 물기가 잡혔다. 설마. 나는 고개를 돌렸다. 그가 누군가 눈물이라면 회오의 눈물은 아니리라. 뜻밖의 자리 보전이 털끝만큼도 상상하지 않았던 이런 방식의 종말이 분해서 견딜 수 없는 것이리라. 지금도 젊은 날의 광기 어린 파랑과 긴장을, 조직과 계보와 구역을, 충성과 복종을, 그로써 누린 헛된 영화를 머릿속으로 그리고 있을지 누가 알랴. 만약 늙고 병들고 마비가 온다면, 그래 전적으로 남의 손에 사지 의탁하게 되는 사태가 발생하면 내 차라리 혀를 끊고 죽고 말지. 라던 장담을 되새기고 있을지 누가 알랴. 대명천지에 이런 날이 도래하리라곤 꿈에도 알지 못했겠지. 젊어 피가 끓던 시절 그는 수십 명이나 되는 건장한 수하들을 거느렸다. 그 자신 허리를 굽혀야 하는 대상은 언제나 한두를 넘지 않았다. 그는 언제나 2인자이거나 아무리 못한 시절에도 3인자에 머물렀다. 넘버 2 내지는 넘버 3. 더 위로도 더 아래로도 올라서거나 밀려난 적이 한 번도 없었다. 그러나 법보다 주먹이 가깝던 시대가 바뀌었다. 법지의 세계는 용의주도해졌고 주먹의 세계는 교활해졌다. 의리와 명분보다 오로지 이권에만 혈안이 된 조직들이 창궐할 즈음 그의 몸은 이전 같지 않았다. 시라손이니 낙하유손이 하는 한때의 건달들이 해방과 혁명의 시공간 너머로 사라져간 것처럼 그의 두둑한 기지와 배짱도 낡은 풍문이 되어버렸다. 자식들의 눈을 더 이상 속이기도 어려웠다. 학부모가 되면서 직업난을 채워야 할 때마다 어울리지 않게 끙끙거려야 하는 현실을 수용할 수밖에 없었다. 그는 자신의 손가락 2개를 바친 세계와 점진적 결별을 결심해야 했다. 가정주의자로 괴가 천선한 그가 집안과 아이들로 눈을 돌린 뒤부터 지뢰밭이 따로 없었다. 성급하고 미나란 그는 식구 중 누구라도 할 일 없이 드러누워 빈둥거리는 꼴을 봐넘기지 못했다. 이불을 회액 젖혀버리거나 발로 옆구리를 걷어차기 일쑤였다. 그네가 미처 감추지 못한 만화책은 북북 찢겨 창밖으로 던져졌다. 두 서너 달에 한두 번은 욕실 문짝이 떨어져 나가고 식탁 의자가 박살났다. 사나울이 멀다 하고 격한 고함과 욕설이 터졌다. 눈치만 바삭해질 뿐 제대로 아키지는 일이 드문 큰애는 무시로 치도곤을 당했다.
귀가 시간을 어긴 둘째의 교복을 육포를 찢듯 쫙쫙 찢어 밝힌 적도 여러 번이었다. 그 틈바구니에서 내 속으로 난 순하디순한 셋째는 순전히 두려움 때문에 말을 더듬었다. 속 터져 죽겠다고 으르딱딱대는 그 앞에서 오줌을 지리지 않는 것만도 다행이었다. 한데 천하의 무례배에게도 천적은 있는 법. 네 자식 중에서도 가장 어린 막내딸만은 예외였다. 그 애만이 아버지를 무서워하지 않았다. 폭력적인 코니 따위에 숨죽이기는커녕 대래 칼칼하고 조리 있는 언변으로 아버지와 대적했다. 이상하기는 그도 마찬가지였다. 그는 막내의 반격에 얼빠진 표정을 짓곤 했다. 다른 자식들에게 하듯 고함부터 꽥 지르거나 손바닥을 쳐들어 보이다가도 막내의 뒷받아치는 말대꾸나 눈빛에 말문이 막히는지 눈알만 부라리다 말았다. 무서워하지 않는 상대가 무섭다는 걸 그는 본능적으로 알았다. 그럴 때면 그는 갑자기 볼 일이 생각난 것처럼 차를 몰고 휙 사라졌다가 자정이 임박해서야 돌아오곤 했다. 엄마는 도대체 아빠 같은 사람을 어디서 만난 거야? 아빠는 그렇다 치고 난 진짜 엄마가 이해가 안 가. 제 아버지 대신 나를 상대로 저와 하고 싶은 말들을 쏟아낸 딸에는 그가 기가한 기척을 엿듣고도 늦은 시간임을 핑계로 잠든 척 방에서 나오지 않았다. 나는 똑 부러지는 딸의 기질이 신기한 만큼 그런 딸애를 어쩌지 못하고 꽁무니를 빼는 그가 기이했다. 가정주의자가 된 후 그는 합법적인 조그만 사업체 하나를 꾸려나갔다. 그는 수완이 꽤 있는 편이었다. 그런지라 안에서도 밖에서도 기고만장했다. 다혈한 그의 기질은 좀처럼 잠재워지지 않았다. 이전처럼 함부로 분출할 수 없는 에너지가 혈관을 타고 휘돌아치다가 소소한 자극에도 솟구쳤다. 그의 몸속에 웅크리고 있는 짐승, 반사신경적인 수성이야말로 그의 본성이었다. 지랄맞은 성질머리를 호쾌한 숙이라고 자부하는 그는 고요를 견디지 못했다. 한 가지 오래 들여다보거나 한자리에 오래 앉아서 꼼지락거리는 취미나 직업을 가진 이들에게는 말보다 손발이 먼저였다. 이유는 단 한 가지, 복장이 터진다는 것이었다. 그저 자신의 눈에 띄었다는 제목만으로 복덕방 평상의 바둑판은 말없이 둘러엎어졌고 시장통 시계수리포에 허술한 미닫이문은 걷어차였으며 오가는 길목 도장집 노총각은 애먼 목덜미를 당수로 내리찍히곤 했다. 그는 그런 사람이었다. 그랬으므로 자신의 육신인들 용인할 리 없었다. 말 마디마디마다 모질고 혹독했던 그 자신의 장담대로 혀를 깨무는 거사를 실행에 옮길까? 모로 쓰러져 다시는 스스로 몸을 가누지 못하게 된 그날부터 낮밤으로 주의를 게을리하지 않았건만 실제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그는 4년째 백태가 낀 혓바닥으로 각질이 뜬 입술을 죽이거나 할 뿐 어떤 액션도 취하지 않았다. 그가 혀라도 깨물었으면 나는 그를 용서했을지 모르겠다. 그보다 30서너 해 전 여름밤 홀린 것처럼 그의 허세에 빠져들었던 나를 용서했을지 모르겠다. 뜨거운 여름이었다. 낮 동안 달아오른 열기로 도시 전체가 죽는 빛처럼 들끓었다. 해걸음이 되어도 수직으로 치솟은 수은주는 좀 채 가라앉을 줄 몰랐다. 속에 천부를 안고 사는 형편인지라 가만 앉아만 있어도 가슴 골짜기로 비지땀이 졸졸 흘렀다. 그런 날 나는 새로 소개받은 일자리를 찾아가고 있었다. 아니 일자리라기보다 일을 주겠다는 사람을 만나기 위해
약속 장소로 가는 길이었다. 새로운 직장에 대한 기대는 별로 없었다. 그때까지 나는 운이 좋은 편이 아니었다. 내 앞에 펼쳐지는 상황을 수용하도록 강요당하며 살아왔다고나 할까. 내가 자진해 뛰어든 구덩이조차도 실은 불운의 여신이 등을 떠다밀었기 때문이라고 여길 정도였다. 내 불행의 발원은 아버지였다. 수정하면 우리 가족의 불행. 아버지가 저질러 놓은 도박빚은 줄기감자처럼 꼬리에 꼬리를 물었다. 아내마저 내기에 걸 정도로 아버지는 밑바닥이었다. 그러므로 엄마의 가출은 지당해 보이기까지 했다. 나는 마음으로 남아 격려를 아끼지 않았다. 기왕지사 자식도 집도 버렸으니 돈 많은 남자 허리춤이라도 붙들어 팔자 고쳐요 엄마. 그러나 엄마가 팔자 도망할 시간도 벌기 전에 동생이 사고를 당했다. 실족 사고로 머리를 다친 남동생은 6살짜리로 되돌아갔다. 실족 직전 학교 옥상에서 일어난 일에 대해서는 속 시원히 밝혀진 바가 없었다. 동생은 나보다 더 운이 나빴다고 말할 수밖에. 어찌어찌 동생의 사고 소식을 들었는지 엄마가 돌아왔다. 신수도 입성도 여전히 그저 그랬다. 아버지는 내놓고 반기는 대신 외상 아님 투전판 개평으로 끊어왔을 돼지고기 한 근을 도마에 척 갖다 올리는 것으로 어물쩍 넘어갔다. 엄마는 하루 중 대부분의 시간을 동생 치닥거리와 구슬 꿰는 부업에 썼다. 기운이 처지면 싱크대 깊숙이 감춰놓은 대병들이 소주를 병째 기울여 한 모금씩 들이켜는 눈치였다. 밖에서 깡수를 배워온 엄마는 원망과 푸념을 안주 삼아 씹었다. 아이고, 이 더러운 놈의 집구석. 어이구 망할 놈의 안가놈. 엄마에게는 원래부터 징징 짜는 버릇이 좀 있었다. 야야 종리야, 너 안가채라고 들어봤냐? 그게 뭔데? 그것도 모르냐? 안가, 강가, 채가 순으로 꼽아서리 안가채라고들 하질 않냐? 안가채가 어쨌다고? 채가 고집은 고집도 아니라고. 고집으로 치면 안가가 넘버원이다 넘버원. 아버지는 정신을 차리지 못했다. 엄마가 애지중지하던 카세트 라디오까지 안고 나갔다. 파월 장교 귀국 바스에 묻어온 일제 카세트 라디오의 원 소유주는 앞집이었다. 그 집이 이사를 가면서 엄마에게 중고가로 넘겼다. 아버지의 저지레가 아니더라도 살림은 점점 진창으로 빠져드는 수레바퀴 같았다. 와중에 나는 꽤 괜찮은 대학에 합격했다. 언감생심, 뾰족한 수를 기대한 건 아니었다. 합격했다는 사실만으로 충분하다 하고 생각했다. 하나도 기쁘지 않았다. 후유증으로 패배의식을 얻었다. 우연히 출판사 격리 겸 사원으로 취직했지만 달라진 것은 없었다. 우울했고 짜증스러웠고 천재지변이 일어나 눈 깜짝할 새 고통 없이 죽었으면 하는 발설하지 않은 희망을 유서처럼 품고 살았다. 내가 잠깐 다녔던 출판사는 영세했다. 편집과 광고와 영업을 사장 혼자서 도맡다시피 했다. 사장은 늘 큰 소리를 쳤다. 이번 건 정말 감이 온다고. 두고 봐. 딱 한 방 터지면 돼. 나는 그 출판사에서 넉 달을 일하고 단신이 2달치 월급을 받았다. 2번 다 제 날짜에 받지도 못했다. 이번에 새 일자리를 주선한 건 바로 그 출판사 사장이었다. 정확히 말하면 새 직원이 필요하다는 사람을 주선한 것이었지만 그래도 나는 살짝 감동을 먹었다. 이렇게나마 보상하고 싶어 하는구나. 나는 아직 떼국이 덜 빠진 어린 처자였다. 약속 장소는 광화문 근처에 이름난 제과점이었다. 테이블마다 손님들이 들어차 있었다. 나는 내게 일자리를 주겠다는 사람의 얼굴을 몰랐다. 난감했다.
그때 안쪽에서 누군가 한 손을 번쩍 치켜들었다. 여기 안종미 씨. 그 복도 위에 가죽 장갑이라니. 그는 솔직했다. 미수안을 만나려고 내 장사장을 졸랐어요. 장사장이 내 부탁을 거절할 입장이 아닌 걸 이용한 셈이지. 그러고 보니 한 번쯤 그를 본 적이 있는 것도 같았다. 출판사를 찾아왔던 사장의 친구로서, 아니면 금전거래나 이해관계 당사자로서. 사실 얼굴보다는 가죽 장갑이 기억의 환기를 거들었다. 이해해줘요. 출판사도 문 닫는 마당에 이렇게가 아니면 만나볼 수 없을 것 같아서 신뢰를 무릅썼지. 그러니까 그가 원한 건 이력서가 아니었다. 나는 준비해 가지고 온 이력서를 마음으로 박박 찢었다. 맥이 풀리면서 동시에 일말의 호기심이 생겼다. 팥빙수를 한 숟갈씩 떠넣으며 그를 넘겨다 보았다. 한눈에도 그는 나보다 훨씬 나이가 들어 보였다. 그 자신은 자신의 나이를 별로 의식하지 않는 듯했다. 어쩌면 근육이 주는 자신감과 젊음을 혼동하는 것 같았다. 눈매도 안광도 예사롭지 않았다. 그동안 내 눈에 익었던 문학 언저리를 기웃거리는 시인이나 작가 지망생들과는 사뭇 다른 날카로움이었다. 결코 수월할 것 같지 않은 첫인상 못지않게 온몸에서 뿜어져 나오는 모종의 다부짐까지. 출판사를 드나들던 구질구질한 책상 물림들과는 확연히 다른 부류였다. 그 모든 불안정한 느낌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다지 기분이 나쁘지 않았다. 오히려 솔깃했다. 더위를 먹었던 것일까? 이 사람 대체 어떤 사람이지? 어차피 그날이 그날이었다. 하루쯤 기분대로 흘러간들 나쁠 것도 달라질 것도 없었다. 끈끈이 종이에 날개가 붙어버린 파리처럼 지쳐 죽을 때까지 버둥거리게 될지 모르는 운명으로 달려드는 꿈을 꾼 게 아닐까. 그때 아마도 그럴지도. 그는 나보다 13살이 많았다. 처음 볼 때와는 달리 나이 차에 신경을 쓰는 건 내가 아니라 그였다. 그것만 아니면 그는 그제까지 내가 주변에서 보아온 소심한 남자들과 달랐다. 말이든 행동이든 씀씀이든 도통 쭈벅거리거나 잴 줄 몰랐다. 매번 집 앞까지 바래다 주었고 한 번도 빈손으로 들여보내지 않았다. 남동생은 다디단 케이크며 슈크림에 꿈도 못 꾸던 바나나와 파인애플에 넋이 나갔다. 그가 사안긴 선물이 하나둘 늘어갈수록 통조림에서 국산 금성사 카세트 라디오에 이르기까지 선물의 목록이 다양해져 갈수록 나는 초조해지기 시작했다. 뭔가 대가를 치러야 할 날이 다가오고 있었으므로. 마지막 불볕 따위가 기승을 부리던 어느 날이었다. 선풍기조차 없는 집에서 진을 빼고 났더니 데이트랍시고 나선 저녁 나들이도 설레지 않았다. 대가에 대한 압박감 때문일 수도 있었다. 그날도 나는 그를 극장에서 만났다. 우리는 나란히 앉아 영화를 보았다. 영화는 시시했다. 나는 간간히 빗물이 새는 영사막을 뚱하니 올려다보았다. 높직한 천장에는 2대의 큼지막한 선풍기의 날개가 힘겹게 돌아가고 있었다. 앞뒤 좌우의 관객들이 지루한 나머지 몸을 뒤채일 때마다 시큼한 땀내와 찝찝한 소금기가 훅훅 끼쳐왔다. 그날 새로 개봉한 영화였음에도 빨려들지 못했던 건 상영 전 극장 복도에서 이전에 다니던 출판사 사장을 맞닥뜨린 탓이기도 했다. 전직 출판사 사장은 이제는 그가 관리부장으로 있는 그 극장의 일개 직원일 뿐이지만 화장실 입구에서 나와 얼굴이 마주치자 전에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미소로 아른 체를 했다. 비굴하고도 야비한 떳떳하지 않은 비밀을 공유하는 잣길이
은밀히 나눌 법한 미소였다. 그 석연찮은 미소가 마음에 걸렸다. 어둠 속에서 나는 자주 몸을 뒤척였다. 그는 내 불쾌한 심기를 알아챘다. 단숨에 상대방을 제압하는 기운 못지않게 눈치가 아주 빠른 사람이었으니까. 우리는 상영 도중에 극장을 나왔다. 영화가 재미없었나 보지? 뭐 그럭저럭 볼만했어요. 적어도 그는 내가 다른 일에 신경 쓴다는 걸 알았으리라. 하고 싶은 거 있으면 말해봐. 뭐든 들어주지. 정말이지 오늘은 지독하게 더웠어요. 난 여름이 싫어요. 나는 불쑥 날씨 타박을 했다. 그는 내가 어리광을 부린다고 생각했을까? 팥빙수 먹으러 갈까? 나는 고개를 흔들었다. 그 말투는 삼촌 같잖아. 밝은 제과점에서 마주 앉아 팥빙수를 떠먹기엔 우린 좀 그래. 나는 속마음을 감추고 기지개를 켰다. 아, 어디 물속에나 뛰어들었으면. 그러자 그가 뭔가 떠오르는 얼굴로 싱긋 웃더니 다짜고짜 내 손목을 잡아 끌었다. 그가 나를 택시에 태워 데려간 곳은 변두리 야상 기슭에 자리 잡은 야외 풀장이었다. 다붓한 자목림이 천연 울타리를 이루어 은벽한 운치가 있겠다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낮의 분위기를 터였다. 그땐 벌써 긴 여름에도 완전히 넘어가 버린 시각이었다. 울타리 너머 사위는 이미 어둑어둑했다. 이용객이 빠져나간 풀장은 을신년스러웠다. 풀의 물도 다 뺀 뒤였다. 다이빙대 뒤편 어스름한 보안 등 불빛이 아니었다면 발굴이 진행 중인 거대한 석광묘를 들여다보는 것 같았으리라. 흐린 불빛에 젖은 타일이 번들거렸다.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났다. 뜨겁고 불길한 예감처럼 근원을 알 수 없는 슬픔이 엄습했다. 근원을 알 수 없는 도저한 슬픔. 출판사에서 일할 때 무심코 집어든 교정지에서 그 비슷한 글귀를 읽은 기억이 났다. 하늘색 타일로 마감한 풀바닥을 내려다보며 엉성한 기억의 갈피를 헤집는 사이 그는 주인인지 관리인인지 모를 사내와 무슨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협상이 끝났는지 그가 나를 소리쳐 불렀다. 미야! 손가락으로 V자까지 그려 보였다. 물론 왼손이었다. 그때는 그의 오른손 단지의 의미를 모를 때였다. 믿기 어려운 일이 일어났다. 콸콸콸콸. 두 개의 입속으로 굵은 물줄기가 콸콸 쏟아져 들어왔다. 저 물 계곡에서 끌어들인다는군. 좀 차가울 거야. 그제야 나는 그의 의중을 파악했다. 아, 물속에나 뛰어들었으면 이라고 했던 말은 가벼운 찜부럭에 지나지 않았는데 찌부드드한 기분을 털어내고 싶어 뜻없이 내뱉은 투정일 뿐이었는데 풀의 물이 차오르기 시작했다. 발목까지, 종아리까지, 무릎까지, 허벅지까지, 마침내 허리를 지나 가슴까지 잠길 정도로 수위가 높아졌다. 그는 뿌듯해하는 얼굴로 팔짱을 낀 채 물이 차오르는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다. 무엇에 홀린 듯 나는 그의 옆 얼굴을 훔쳐보았다. 그의 무한한 능력에 감탄해서가 아니라 기껏 작은 저수조 하나, 욕탕 하나에 불과하다는 듯 그 넓은 풀을 다시 채우려는 그의 의지 자체에 압도된 까닭이었다. 기분이 야릇했다. 내 환심을 사기 위해서라면 무슨 짓이든 할 태세인 남자라니. 마음이 흔들렸다. 태풍에 휘청거리는 가로수처럼. 그때는 왜 생각하지 못했을까? 그는 자신이 원하는 것을 수중에 넣기 위해서라면 무슨 짓이든 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나는 훨씬 나중에야 그 사실을 깨달았다. 쯔쯔쯔쯔 아까운 수돗물을. 막내에게서 온 전화를 끊고 멍하니 앉아있는 새
욕조의 물이 흘러넘치고 있었다. 그가 더럽힌 담요를 불리느라 물을 받던 중인 걸 깜빡 잊었다. 이 정도 건망증은 줄을 섰다. 며칠 전에는 식초를 친다는 것이 식용유를 들이부어서 발에 묻힘을 통째로 버렸었다. 다 데워진 음식 그릇을 꺼내려 전자레인지 대신 냉장고 문을 열고는 한참이나 들여다보는 일쯤은 건망증과는 좀 다른 얼뜬 짓거리였다. 사소한 실수야 웃어넘기면 그뿐이지만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는 망각이나 부주의가 문제였다. 가장 신경이 쓰이는 건 가스불이다. 올해만 해도 참을 올려둔 주전자 하나, 삼중 바닥 곰솥 하나를 태워먹었다. 보라까지 쳐서 집에 사람이 둘씩이나 있다 해도 믿고 맡길 주제들이 못 된다. 현관문 안쪽에다 가스불 꾹꾹 확인할 것이라고 쓴 쪽지를 붙여놓고도 나가다 되돌아온 게 벌써 몇 차례였었나. 건망증이라기엔 빈도가 지나치다 싶다. 혹 치매의 전조면 어쩌나. 펄펄 날던 시절만은 못해도 아직 오금 멀쩡한데 겨우 55에 정신이 오락가락한다면 노인정 어른들이 웃겠지. 이러다 자리 보존한 환자보다 내가 앞서갈지도 모르겠다. 그럼 억울할까? 아버지도 어머니도 오래전에 갔는데 2살 아래 남동생도 벌써 오래전에 갔는데 한 달 상관으로 동생이 어머니를 뒤따랐을 때 나는 다행이라고 차라리 잘 되었다고 속으로 10번도 더 되뇌었다. 남편 말대로 정작 독한 건 그가 아니라 나일 수도 있으리. 그를 견뎠으니 내 앞에 살았던 2 여자의 아이들과 내 아이 2을 감당했으니 그네의 딸의 보라까지 밥상을 피하기는커녕 새 밥상을 덜컥 또 받고 말았으니 나야말로 안강체중의 안가가 아니던가. 할머니, 아이가 욕실 문고리를 잡고 서서 말을 걸어왔다. 또 왜? 처음 이 집 문턱을 넘던 몇 달 전에 비하면 질문도 늘고 말수도 늘었다. 묻지도 않고 대답도 굼뜨던 아이가 이부자리에 오줌 지도를 그리고 난 아침에야 비로소 물기가 그렁그렁한 눈으로 말문을 텄었다. 집에 보내주세요. 마치 내가 널 가두고 있다는 투로구나. 인질로 붙잡힌 신세이기나 한듯 널 고아원에 보내겠다는 사람들이 사는 곳이 너의 집이라니. 네 엄마를 죽은 셈 칠하던 사람들이 보고 싶다고? 그럴 수 있다면 누구라도 나부터 그러고 싶구나. 앙칼진 마음의 불이 혀를 끊어 죽지 않은 남편에게로 옮겨 붙었다. 내가 싸가지 없는 당신 씨앗들 거두로 들어온 평생 애 보게더냐. 공덕 모르는 종자들, 대를 물려서까지 내 몫으로 점지해 두었더냐. 그날 그 여름밤 이러자고 영업 끝난 풀장에 가득가득 물을 다시 채우라고 엄포를 놓았더냐. 나는 불끈거리는 내 아내 말들을 꾹꾹 눌렀다. 그러고는 오줌 지도를 그린 요를 베란다 난간에 내다 널고 아이의 축축한 파자마를 벗겼다. 아랫도리에 비누칠을 한 뒤 차가운 물을 끼얹으며 아이에게 일렀다. 여기도 네 집이다. 네가 얌전히 말 잘 듣고 있어야 네 아빠가 널 데리러 올 거다. 억지로 꾸민 목소리가 내 귀에 몹시 거슬렸다. 그는 하고 싶은 말만을 하고 살았는데 나는 왜 여태도 하고 싶지 않은 말들을 늘어놓아야 하는 걸까? 설날에 엄마가 못 온대요? 아이가 뜬금없는 말을 꺼냈다. 나는 발로 밟고 있던 담요를 비눗물에 채워둔 채 욕조 밖으로 나와섰다. 그게 무슨 소리냐? 아까 할머니가 그랬잖아요. 설에 안 올 거냐고. 저런, 쟤 노는데 정신이 팔린 줄 알았더니 귀를 세우고 있었나 보다. 하긴 내 15 나이 때도 집 나간 엄마를 기다리고
또 기다렸었는데 7살짜리가 아빠도 사촌도 없는 할아버지 집이 따스우면 얼마나 따스울까. 엄마 전화가 아니고 네 고모 전화였단다. 고모? 아이는 생전 듣도 보도 못한 소리라도 되는 듯 두 눈을 꿈뻑였다. 머리 굵어진 자식들이 탈출이라도 하듯 줄줄이 이 집을 떠난 게 제가 태어나기도 전이었던 데다 모두가 제 아비처럼 이 집과는 발길을 끈다시피 하고 살았다. 하나같이 하늘에서 뚝뚝 떨어진 존재들처럼. 밖에서 저희 동기간끼리도 왕래가 없었던 모양이니 아이가 친가부치들을 모르는 것도 무리는 아니겠다. 그래도 제 어미와 아비와 외가 식구들을 통해서 간간 스쳐들은 기억 공달이라도 있을 법한데 그다지 좋은 말들로 전달된 건 아닐지라도 보라 너 이모는 엄마 동생이고 외삼촌은 엄마 오빠인 건 알지? 아이가 고개를 끄덕였다. 네 아빠한테도 형제들이 있다는 건 아니? 근데요, 본 적은 없어요. 이놈의 집구석. 오롯이 한 아버지 밑에서 나온 자식들이 동서남북으로 흩어져서는 첫째 둘째는 생모가 아닌 제값이려니 여긴다지만 내 밑으로 본 셋째와 막내는 무슨 업으로 이다시도 아득할까. 샤워기로 종아리에 묻은 비눗기를 씻어내고 변기 뚜껑 위에 걸터 앉으니 아이와 얼추 눈높이가 비슷해졌다. 있잖니? 아빠 형제들은 삼촌, 고모라고 불러. 너에겐 삼촌, 큰 고모, 작은 고모가 있고. 삼촌이랑 고모는 어디 살아요? 모두 멀리 살지. 달나라만큼 멀리. 아까 할머니가 전화로 얘기하던 사람은 너 작은 고모고 요번 설날에 못 온다는구나. 못 온댈 걸 뻔히 알면서 실은 못 오는 게 아니라 안 오는 거라는 걸 뻔히 알면서 이번 설에 다녀갈 거냐고 물은 건 나였다. 그래도 저러고 누워있는 아버지인데 라는 말 대신이었다. 네 얼굴 한번 보고 싶구나 라는 말 대신 엄마하고도 나도 안 보고 살 참이냐 라는 말 대신이었다. 막내는 여전히 칼끝이었다. 나 설 연휴 동안 당직 써. 명절마다 당연히 내 몫으로 떨어지는 거 엄마도 알잖아. 그보다 엄마 통장으로 용돈 좀 붙였어. 제발 엄마 위해서 써. 철면피 같은 종자들 턱 밑에 갖다 바치지 말고. 독립할 때까지 제 아버지가 벌어다 준 돈으로 먹고 입고 공부를 마쳤으면서 그 아버지 밑으로 몇 푼도가 들어갈까 애둘러 말하는 딸년이라니. 이럴 때는 한창 시절 넘버 2, 넘버 3였던 그여도 별 수 없다. 가엾다고 해야 할는지 어떨는지. 그나마 막내는 같은 땅덩어리 안에 있으니 통화라도 수월하건만 필리핀 수빅조선소 기술자로 달아나 버린 셋째는 귀국을 미루더니 아예 그 땅에 눌러앉을 작정이랬다. 왜 못 온대요? 고모도 우리 엄마처럼 돈 벌러 갔어요? 그래, 멀리, 다들 멀리. 돈도 벌고 공부도 하고. 너도 봄 되면 초등학교 들어가서 공부 열심히 해야 돼. 나도 빨리 커서 돈 많이 벌고 싶다. 그래서 할머니, 할아버지 맛있는 거 많이 많이 사줄 거예요. 고맙구나. 그런데 할아버지는 주무시니? 잠깐만요. 내가 가서 보고 올게요. 아이가 팔랑거리며 거실 쪽으로 뛰어갔다. 바깥을 내다보고 싶다는 눈짓을 해와 휠체어로 옮겨 앉혔던 게 언젠데 여태 잠잠하다. 팔걸이에 종을 달아두어서 도로 자리에 눕고 싶으면 소리를 내기로 돼 있었다. 이래달라 저래달라 요구가 없는 걸 보니 앉은 채 걷잠이라도 든 모양이었다. 할아버지! 할아버지! 그를 깨우는 아이의 목소리가 들렸다. 그래도 그렇지. 목도리와 무릎 덮개를 두둑이 둘러주고
중간문도 열어두었지만 실내와는 온도차가 꽤 날 텐데 감기라도 들라. 나는 손과 종아리의 물기를 닦고 허리를 폈다. 거울 속에 나와 눈이 마주쳤다. 빛의 속도로 파노라마가 지나갔다. 그 여름밤, 둘만의 유영은 21살 애송이에게는 거부할 수 없는 매혹이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맛보는 세상의 관대함이었다. 나는 한쪽 눈을 감기로 했다. 차갑고도 부드러운 물의 감촉이 미지의 나에게로 나를 인도했다. 나는 대가를 치를 순간이 왔다는 걸 직감했다. 그리고 첫 남자이자 마지막 남자를 받아들이고 나서 거울을 들여다보았을 때 그때도 저런 눈빛이었다. 소중한 것을 거머쥔 것 같은 득이와 더 소중한 무엇인가를 잃어버린 듯한 허탈함과 돌아갈 수 없는 다리를 건너버린 데 대한 불안이 물감처럼 뒤섞인 더 이상 어리지 않은 여자의 눈빛. 그날 밤 그 눈빛 속에서 내가 최종적으로 읽은 것은 달콤함이 아니라 불길함이었다. 다행이었다. 902호 여자는 집에 있었다. 902호를 두드리기 전에 903호를 먼저 두드렸으나 하필 민원에는 집에 없었다. 902호 여자는 한 번도 없던 일이 필경 의아할 텐데도 내색 없이 내용권을 기다렸다. 여자의 뒤에서 여자의 작은 개가 짖지도 않고 연신 꼬리를 흔들어댔다. 나는 아이의 손을 끌어다 내 앞에다 세웠다. 여자가 아이를 내려다 보느라 고개를 약간 숙였다. 집안을 살필 생각도 겨를도 없었음에도 그 짧은 틈을 타 여자의 어깨 너머로 여자의 세계를 넘어다 보았다. 똑같은 평수, 똑같은 구조여도 여자의 집은 우리 집이나 민호네와는 확연히 다른 분위기였다. 짧게 부분적으로 넘어다 본 것에 불과하지만 여하튼 여자의 집은 여자와 잘 어울렸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방식과는 아주 멀어 보였다. 염치 없지만 나는 여자에게 아이를 좀 맡아주었으면 한다고 부탁했다. 여자의 시선이 막연히 903호 쪽으로 옮겨갔다가 되돌아왔다. 같이 어울리던 이웃은 어쩌고 하는 질문이 분명했다. 나는 방금 전 내게 일어난 일을 가능한 한 건조하고 담담하게 설명했다. 여자는 한순간 주춤했다. 얇은 벽 하나 너머에서 그런 일이 일어났다는 사실에 약간 충격을 받은 것 같았다. 여자는 아이를 맞는 것 말고 다른 도울 일이 없느냐고 물었다. 나는 고맙다고, 그러나 그럴 일은 없다고, 그보다는 현재로선 잘 생각나지 않는다고 두서없이 말했다. 여자는 그래요, 그럴 거예요 라고 덧붙이면서 아이의 어깨를 자기 쪽으로 끌어당겼다. 아이는 방금 전 일어난 일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한 채 어리벙벙한 얼굴로 나를 한번 올려다보고는 곧 여자의 치아와에게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다. 여자가 재빠르게 메모지에다 뭔가를 적어서 내게 건넸다. 자신의 전화번호였다. 나는 집으로 돌아왔다. 현관문 손잡이를 돌릴 때 전율이 한 번 베란다 쪽을 바라보면서 거실로 올라설 때도 등줄기를 훑고 지나갔다. 곧장 베란다로 가서 그의 굳은 얼굴을 들여다볼 엄두가 나지 않았다. 믿기지 않으면서도 무서웠다. 무서우면서도 실감이 나지 않았다. 그가 다시 눈을 뜨지나 않을까. 참았던 숨을 깊고 길게 토해내지나 않을까. 제발 그랬으면 싶다가도 한편으론 정말 그런 일이 일어날까 겁이 났다. 솔직히 혼란스러웠다.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명약관화한데도
두 눈을 감고 탁한 물속으로 뛰어든 것처럼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아무것도 보고 싶지 않아서 두 눈을 감아버린 것과 무엇이 다를까? 오래도록 기다려온 순간이 죄책감을 동반해 들이닥치리라는 걸 누가 알았을까? 나는 정신을 집중하려고 애를 썼다. 지금부터 해야 할 일을 떠올리려고 애를 쓸수록 지나온 시간의 기억들이 아우성을 쳤다. 아우성은 어느 순간 물소리로 변했다. 콸콸콸콸. 아까 분명 수도꼭지를 잠갔는데. 나는 욕실로 들어갔다. 욕조의 물은 그대로였다. 그래도 이명처럼 물소리가 들렸다. 그것도 점점 커지는 듯 했다. 귀를 기울였다. 앰뷸런스 사이렌 소리가 점차 가까워지고 있었다. 오늘의 소설 자서 끝나지 않은 여기까지입니다. 주인공은 왜 이런 선택을 했어야만 할까요? 매정하게 떨쳐내지 못하는 마음, 보듬어 안을 수밖에 없는 마음, 상대를 향한 연민 때문이라고 평하는데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하소담은 이런 생을 살지 않은 것에 가슴을 쓸어내립니다. 네, 여러분은 어떻게 들으셨어요? 이런 생을 살지 않은 것에, 그러니까 아주 평범한 지금처럼 사는 것이 좋다라고 사시는 분들은 성공적인 삶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네요. 자, 오늘 밤도 편안한 시간 되시고요. 다음 시간에 하소담은 또 뵙겠습니다. 편안히 계세요. 감사합니다.